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도 잘 보냈습니다. 열심히 아이들 놀아주고 한다고 이틀 동안 피곤해 죽겠네요. 월요일이 오는데 차라리 월요일이 오는 게 요새 낫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말이 되면은 더 힘들어요. 신체적으로 힘든데 주식시장이 안 열려서 더 힘들고, 이번 주말에 큰 사건이 벌어졌었는데요. 사상 최대 암호화폐 해킹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조 원치의 이더리움을 해킹당했는데 바이비트라는 대형 거래소거든요. 여기가 해킹을 당했고요. 이게 북한 소행이다. 북한과 연관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연관이 없을 수가 없죠. 단순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수상한 타이밍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내용을 안 다룰 수가 없어서 다뤄봅니다. 해킹 바로 직전에 SEC 코인베이스 소송 취소라는 뉴스가 떴어요. 굉장한 호재죠. 그래가지고 다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기 직전이었는데, 이러니까 관심사가 지금 싹 쏠렸잖아요. 더 오를 거다라고 다 간 상태에서 갑자기 바이비트 2조 해킹 뉴스가 뜹니다. 문제는 이렇게 호재가 나와서 관심이 쏠렸던 시기에 해킹 사건이 여러 번 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한 일치라고 보기에는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서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자작극이다. 자작극으로 코인 고래들이랑 짜고 선물로 청산을 시켜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짜는 자작극 아니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호재가 나서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날마다 해킹 사건이 벌어져서 급락을 만들어내느냐, 이 내부자가 있는 거 아니냐, 얘네들이 어떻게 알고 그 디데이를 딱딱 맞춰서 잡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 의심 사항들이 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요, 북한 정부가 지원하는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미 여러 번 해킹 전력이 있고 북한이 지원한다면 이 자금이 북한의 비자금이 될 수가 있겠죠. 이번 특징은 콜드월렛에서 핫월렛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는데,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굴량고에 있었던 굴량미를 전쟁터로 이동시켰는데, 장군의 직인이 찍힌 명령서가 적힌 주소로 이동을 시켜줬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주소가 아니라는 거죠. 사기 맞은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 계약 로직을 조작해서 서명을 변조한다. 직인이 위조되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나기는 원래 어려운 겁니다. 왜냐면 한 명의 서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서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코인을 이동시킬 수 있어요. 즉 여러 개의 서명을 동시에 조작했다라는 거죠. 동시라는 점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심점입니다. 보통 이거는 한 명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멀티 서명 서비스를 써요. 근데 그 회사 입장에서는 플랫폼이 공격을 받은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 문제가 아니라 서명자의 기기가 감염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서명자가 쓰는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심어두고 서명자는 위조된 사이트가 진짜 서명 페이지인 줄 알고 들어가서 서명을 했겠죠. 해커는 그 서명을 가지고 엉뚱한 주소로 이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드는데요. 이렇게 하려면 서명 결정권자의 기기에 악성 코드를 심어 놓아야 되는데, 내부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한 명 정도는 운 좋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중의 서명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그 기기에 맞춰서 멀웨어를 설치해준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동시에 위장된 거래에 다중 서명자가 눈치채지 못하고 동시 서명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구조를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콜드 월렛에서 핫 월렛으로 돈을 넘겨야 됩니다. 거래소들은 이 돈을 넘길 수밖에 없는 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콜드 월렛으로 보관했다가 필요한 만큼 핫 월렛으로 계속 보냅니다. 굴량고에 굴량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전쟁터에 필요한 만큼의 쌀을 주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콜드 월렛에 있던 자금이 핫 월렛으로 가는 거죠. 콜드 월렛 자체는 해킹이 불가능한 게 오프라인 상태예요. 근데 거래소는 매일매일 거래 대금이 돌기 때문에 유동성을 위해서 일정 자금이 핫 월렛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핫 월렛 비율이 얼마냐,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는 핫 월렛에 20%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이거보다 아래로 있으면은 안전한 거래소인 거고, 이거보다 위에 있으면은 좀 불안한 거래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핫 월렛이 털렸을 때 콜드 월렛 자금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치명타가 됩니다. 핫 월렛 비중이 낮을수록 해킹을 당한다 하더라도 치명타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소가 안전하고 이용자들이 안전해지겠죠. 이 과정에서 멀티 서명 지갑 서비스 회사를 통해서 권한을 가진 여러 명이 서명을 해서 거래가 승인이 나야 이체가 돼요. 그러니까 탄약고로 치면은 두 명의 책임자가 이중 시건 장치에 열쇠를 동시에 풀어야 탄약고를 열 수 있는 거와 같은 원리입니다. 결제자의 서명을 위조해서 이더리움을 빼가는 사건입니다. 너무 빨리 위조를 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해도 안 돼요. 여러 명을 동시에 딱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얼마의 큰 돈이 지나가는 날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해킹 사건을 한 번밖에 할 수 없으니까 제일 큰 돈을 가져갈 수 있을 때 맞춰서 해야 됩니다. 내부자가 어느 정도 정보를 준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바이비트가 워낙 큰 거래소기도 하고요. 다른 거래소들도 이번에 협조하기로 해서 이번 일은 코인 시세에 큰 충격을 주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래소가 여러 번 해킹을 당한다? 그럼 코인 맡긴 이용자는 불안에 빠질 수밖에
수밖에 없겠죠. 해커는 이 탈취한 코인을 가지고 다시 팔아서 뭐 현금화를 한다던가 비자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시중에 매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코인 시세가 떨어지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괜찮았는데 다음번에 재발이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거래소들을 보면은 저마다 보안 방법이 서로 달라요. 등급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같은 사건이 발생 안 할 수 있는 곳들도 있을 거고 큰 규모의 해킹에 문을 닫아야 되는 곳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럼 이용자들의 돈을 어떻게 보장해 줄 거냐. 우리나라는 은행에다 돈을 보관하면은 5천만 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돈을 이제 보호해 주는 것처럼 이용자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 제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이 화면에서 보면요. 위로 갈수록 인지도랑 규모 면에서 큰 대형 거래소들이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보안 수준이 높은 거래소예요. 미국에 있는 코인베이스라던가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업비트라던가 이 아래쪽에 이제 비스탬프 아니면은 해시키 이런 곳들이 있죠. 오른쪽에 있는 회사들 중에서 핫 월렛 비율이 낮은 거래소들이 많습니다. 금융감독원 당국에서 이제 권장하는 게 20%인데요. 우리나라의 다수 사업자들은 30% 수준으로 높게 보관하고 있는데 유동성만큼 가진 자금이 크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핫 월렛을 해킹당하면 피해가 크겠죠. 보안 수준이 높은 곳들 보면요. 해시키 같은 데는 핫 월렛 비율이 10%고 업비트 같은 경우도 콜드 월렛으로 보관하는 비율이 높다. 다른 곳들 대비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를 선택할 때 안전한지가 저는 첫 번째라고 봐요. 수수료보다는 정말 안전한 곳인가? 라이센스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내부 공모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거래소든지 간에. 그러면 철저한 감사, 자금 분리, 운영 절차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곳인가?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을 정도로 내부 투명성이 탄탄한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고 코인 거래소라는 것 자체가 은행이랑 증권사에 비해서 전통이 짧고 규제가 자리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이제 규제가 되고 자리가 잡아가겠지만 그 사이에 중요한 거는 신뢰성이랑 안전성이거든. 꼭 규제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래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고 나서 투자를 하던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코인 시장이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자금 규모가 한국 규모에 영향을 주는 게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암호화폐로 빠져나간 돈만 10조 원이에요. 그러면 영향을 안 준다고 할 수가 없겠죠.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ETF 상장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미국은 이거를 양지로 지금 들어 올리려고 트럼프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SEC에서 좋은 호재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이걸 잘 활용하면은 해외 자본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만 잘 준다면은 해외 자본들이 한국의 거래소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한국은 이 자금을 가지고 테더처럼 미국 채권을 사서 이자를 받고 거래 수수료도 가져가고 금융 수익으로 외화를 벌 수가 있겠죠. 트럼프도 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거래소 자체를 양지화 시키고 규모를 키워서 해외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자체는 국가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 만들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불가능하겠지만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라리 안전하게 국가가 거래소를 만든다던가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이 오히려 여기는 나라가 보장하는 거래 그러니까 더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물론 국가가 그렇게 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만 치자면 가장 신뢰성 있는 이제 거래소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거래소를 활용하게 되고 우리나라 거래소가 뭐 코인베이스라든가 바이낸스처럼 대형 거래소가 될 수도 있겠죠.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갖춘 이제 안전성이 있는 곳들이 아마 대형 거래소가 될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까 교육방송이 됐는데요. 투자에서는 안전성이 최고입니다. 투자를 못해서 돈을 잃는 거는 괜찮을 수 있는데 거래소가 잘못해서 내 돈이 사라지는 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사기잖아요. 억울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안전한 곳에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드는 생각이 거래소들을 좀 만나면서 이 거래소들의 현실과 금융당국의 규제와의 괴리가 무엇인지 또는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영상으로 잘 만들어 놓으면은 혹시라도 국가에서도 보고 나서 아 이렇게 규제를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서로서로 윈윈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한번 저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